자, 이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고 있죠.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덕분에 잘 들었네요. 예, 자, 지금 어쨌든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아들 예금액이 너무 커서 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 거냐. 70억 엄청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들이 형성한 예금 같은 경우에는 조부에게 정식으로 상속을 받았고 증여세를 납부한다 증빙이 있다. 이걸 왜 문제 삼냐 이런 취지로 해명글을 올린 걸 확인을 했는데 여하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린 아이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감정에는 어긋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비견이 되면서 아마도 국민적으로는 약간 공분을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린 나이에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 자체가 이제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대학생들 지금 학자금 대출 융자 받아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이제 어느 집 자식은 이미 7억 4천이라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스페인으로 갔었죠. 네, 기내 기자회견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기내 기자회견 이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맥주들도 좀 마시고 뭐 하셨습니까? 장기간 비행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럽컵 있잖아요. 나 축구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상당히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처음 가서 해외 정상들 만나는데 맥주 마시고 축구 보고 이래가지고 가서 협상이 되겠냐. 이제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의 초기 기내 설명에는 많이 달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 기본적으로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영상에서 밝혔지만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기자회견이지만 이게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으로 가가지고 하는 이슈만이 아니라 국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특검과 관련된 있는 것들,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질문까지도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상례적인 기자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너무나 윤석열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컸다.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동안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10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가지고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냥 기자들과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물론 책도 보고 공부도 했다고는 하지만 축구 봤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굉장히 톤앤 매너에 맞지 않는 이 자리의 무게감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기자들한테 스페인 와인 좀 마셨냐라고 하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다 이런 식 이야기를 해서 전 처음 알았었거든요. 스페인 와인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술 이야기가 갈 때는 맥주 이야기 기자들한테 했던 이야기겠죠. 기내를 길게 타니까 맥주를 먹었냐라는 식 이야기였는데 또 돌아오는 길에는 스페인 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이 너무나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첫 해외 순방 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마셔본 와인 중에 마크롱이 준 프랑스 와인이 제일 맛있더라.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마크롱 병마개를 선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마크롱에게 선물 받은 대통령이 준 선물 받은 그 와인이 정말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내가 그걸 먹었다라고 자랑을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술 아니면 대화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던 이야기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한 단면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고 끔찍한 게 어디죠? 어디 갔다가 MBC 기자 안 태우고 순방을 갔는데 그때 아마 캄보디아였었나요? 어디 동남아 지역이었던 그런 것 것으로 기억을 같아요. 하는데요.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그 정상들은 전부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 브리핑을 하는데 윤석열은 자기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 두 명만 따로 불러가지고 뭐 대화를 나눴다. 1시간 동안이나. 아세안 플러스 3이어서요. 발리 G20 발리 정상회의 가던 길이었습니다. 발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MBC하고 한겨레 경향 기자들은 연대하는 의미로 같이 안타버리고 따로 엄청 고생했죠 그때 기자들. 그때 아마도 이제 고생했다는 후일담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1호기를 타야겠다. 전용기 타야겠다 이런 결심. 왜냐면은 시간을 못 맞춰요. 국가가 이제 이동거리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비행기로 이동하면 일사천리로 그렇죠. 되지만 어느 나라 갔다 어느 나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연착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그 후배가 굉장히 고생한 후일담을 털어놨던 기억이 나고 일단 기자님 인터뷰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돈을 다 내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다 내죠. 심지어 비쌉니다. 엄청 비싸죠. 굉장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6월 4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2주 정도 지나서 오늘이 18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의 언론관을 보여준 2주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티타임도 했습니다. 맞아요. 티타임 자리에서도 내용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정말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고 그 이튿날에도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국정 그 과제들에 대한 경청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정말로 이재명 시대에는 조금 더 다른 격조 있는 소통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G7 정상회의자 출국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 2시간 만에 그것도 정식으로 보통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만 잡고 형식을 안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브리핑대까지 세우고 정식의 그런 기자 문답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본인이 역으로 또 MBC 기자까지 과거에 전용기를 탑승하지 못했던 배려하는 질문도 함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정말로 언론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줬고 현지에서도 다양한 백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차분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쨌든 오늘 아침 뭐 경향인가 한겨레 신문인가 보니까 그 기내에서 브리핑하는데 저요저요하고 기자들이 손을 막 여러 기자들이 이제 손을 들고 있는 이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격이 없이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한 호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입처에 폐단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실시간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기자들이 이제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때는 입 열면 맨날 술 얘기하고 이러니까 한 줄도 쓸 게 없는 기자들 말대로 얘기가 안 되는 기사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러니까 맨 그런 것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는 정책 기사를 쓸 수 있겠구나 앞으로 기자들이 그렇죠. 정책 보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는 보도가 가능해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들었어요. 개인 놀란 게 실시간으로 그 국내 상황들을 보고받고 있구나 느꼈던 게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은 사실은 특검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의 특검이 세워지다 보니까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기자가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 임명령에 본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명 경위라든가 그 배경 설명을 함으로써 여하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일을 잘할 사람으로 선별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안심이 되는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들도 한 번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굉장히 세밀한 태도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을 능력 있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인사 검증이 계속 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작심하고 보도를 하고 있던데 뭐 본인이 잘 알아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국내 현안에 대한 답변도 하고 특검과 관련해서도 조은석 특검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한번 그때 봤다. 공안 검사로 본 적이 한 번은 있는데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이제 털어놓으니까 기자들이 진짜 가감없이 다 보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투명한 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이게 사실은 소통의 정상이 모습이신 거고요. 이제 말씀대로 진짜 약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게 과도한 환호를 할 것도 없는 게 정말 당연한 장면들에 대한 일상의 회복에 사람들이 안도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미의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떨어진 폭탄인데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급기거로 만나지 못했었지만 관세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이 메시지가 간결하지만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본인이 가기 직전에 경제5단체장 그리고 6단체장과 만나가지고는 들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뭐 당장에 엄청난 성과가 나진 않더라도 국정이 좀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스란히 드러내준다는 점에서도 이런 게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이제 출입 기자도 좀 그 개방형으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신원 조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문턱을 좀 낮춰서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하고 질문할 권리를 좀 주면 좋겠다. 네, 취재 편의점도 좀 출입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용산 기자실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매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청와대로 옮기고 나면 그때 아마도 이제 춘추관을 개비해서 여러 매체들이 뭐 동시에 취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취재해서 다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좀 자유로운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제일 못 따라가는 것이 폐쇄적인 기자단 구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회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서 훨씬 더 많은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투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순방 취재 갔다 온 기자들이 또 이걸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풀치가 없이 바로 나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 주에 바로 나토로 가야 되는데 그 김은지 기자께서 뭐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뭐 다시여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정세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고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요. 방금 나온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란에서 중동 미군 기지 타격을 채비하고 있고 호르무즈 길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오늘 뭐 국영방송에서는 뭐 이란이 심각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건 바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그 부분은 차라리 외신이면 좀 확인을 할 텐데 영어로 된 거는 아무튼 좀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자 세계의 밭글이 이란의 정세, 국영 TV까지 체크해야 되네. 다 갔다. 대단한 밭이다. 정말 근데 그 지금 중동 분쟁이라는 것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해서인지 어제 꿈에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게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또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이란 공습을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확전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보면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제 정세를 잘 이겨내지 않으면은 내부의 운영이라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대비해야 된다. 그 부분은 평화에 기반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사전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그 이란이 미국의 중동 미군 기지를 타격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가게 되고 이제 푸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김종대 의원의 이제 세계 그 국제 정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거기도 붙어 있고 한반도라도 안전해야 됩니다. 그럼요. 한반도라도 평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럴 때일수록 남북 관계를 조금 전쟁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건데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그 물꼬를 터야 되는데 정동영 의원이 이제 통일부 장관의 사실상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정이 돼 있다고 하죠. 이제 총리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는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정되어 있는 장관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면 아래서 업무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가 화약고인 상황입니다. 어디든 터트리면 지금 뭔가 크게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큰데 그나마 지금 우리는 긴장도를 낮춰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 효과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이 분명히 지난 2년 반 동안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뭐 평양에 무인기 보냈죠. 그다음에 그 뭐죠? 오히려 지금 북한의 전략적 인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물풍선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NLL
예, 거기서도 실제로 비행도 하고 막 이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다 도청이 가능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를 사실상 만들려고 했었던 거다.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무관심이 너무나 고맙다. 이게 김종대 의원님이 전략적인데 북한판 그러니까, 전략적인데 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오바마 하셨었는데. 됐네. 오바마 됐어. 예.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여가지고 가장 예. 먼저 취한 조치가 그렇습니다. 그 유전선에 있는 대북 예.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하니까 예. 북한도 그게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예. 대북 전단 살포의 문제에 대해 예. 가지고도 예. 철저한 형사 입건을 통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하겠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화적인 제스처가 아마도 이제 북한에 전해질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통일부를 누가 맡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을 누가 맡아서 남북 간의 교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용이 됐었던 이종석 원장 후보자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정동영 내정자라고 네. 한다면은 통일부 장관 내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주적인 협상이 가능한 틀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고 아마도 두 분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NSC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실제로 1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이끌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북한과의 관계라는 건 인적 유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 두 사람을 프론트에 내세우고 예. 협상하겠다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도 한반도의 평화 기조라는 것들은 유지될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면 이 긴장을 오히려 다음은 역으로 한반도예요. 예, 네. 활용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그러니까요. 국제적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게 대체적 해석인데 예. 윤석열 씨 같은 이 뭔가 이게 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 충분히 이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좀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을사년에 이렇게 위험을 당하는데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제가 정동영 장관 시절에 통일부 출입했었어요. 진짜요? 네. 20년 전에. 아, 진짜. 20년 전에 제가 통일부 그리고 제가 정동영 장관 나가고 이종석 장관 들어올 때도 제가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북 관계는 장윤선 기자가 또 7대 편의점 제대로 하시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통일부 출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재밌었어요. 통일부 외교부 제가 두 군데를 함께 나갔었는데 그때 외교적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2005년에 추석 무렵이었어요. 9.19 그때도 육자 회담이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를 성공시켰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그 남북미 북중러 이렇게 해서 육자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체제를 위한 협상을 예. 마무리하고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귀국했던 그 북경 회담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년 만에 다시 또 이 팀이 환상의 드림팀이 나서면 그 세계 정세는 불안해도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훈풍이 불 수 있겠다. 그리고 의외로 북한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느라고 무인기가 와도 무시하고 아니면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또 러시아의 공병 파견하면서 저도 자꾸 이제 베트남전 파병이 예. 생각이 나요. 우리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김건희 씨는 입원을 했고 그의 와병은 지금 어떤 상태로 기자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네.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예. 실제로 우울증이 맞고 원래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 개인 지병을 이런 식으로 공개도 되는 건지도 좀 잘 의아하긴 네. 한데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특검을 대비해서 입원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 말을 역으로 그럼 이해하면 그러면 특검도 출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예, 예. 평상시 있었던 지병이고 지금 잠깐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관리한 다음에 네. 특검 출석해서 충분히 할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병실에 가가지고는 특검이 이제 수사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것이 김건희 씨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특혜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의 지병이 있다는 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네. 입원을 하게 된 경위나 날짜를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외래 진료를 처음 받은 날짜가 13일이라고
3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목요일에 그 예를 들면 각 당에서 특검 후보를 대통령실에 추천을 하고 네. 그날 밤 늦게 자정 무렵에 특검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그 이튿날 가냐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결국은 특검이 완비됐다라는 것은 네. 수사가 곧 착수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네. 하필이면 그런 날에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경위가 좀 이상하고 그 입원한 당일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분분한 게 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번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할 수 있겠다는 게 공식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 수사도 회피하고 특검은 받기도 전부터 엄살을 떠는 게 아니냐. 결국은 김건희의 병명이라는 것이 특검 수사 뭐 그 증후군기 뭐 이런 네, 것들이 공포증 아니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행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고 미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나오지만 이분이 그냥 우울증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종다기하게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특히 이제 공천에 개입한, 그리고 막 전화도 하잖아요. 그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르라고 명태균 했어요.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그 김상민 검사, 네. 김상민 검사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국정원으로 미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미인설관했다라는 밀어 넣은 거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사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 예, 물론 뭐 우울증 환자의 어떤 상태가 늘 뭐 우울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네. 그것이 심각해지는 게 지금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통상은 뭐 빠른 쾌를 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6월 16일에 더 팩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특검 앞둔 김건희 서울 아산병원 입원. 우리 애는 1년 기다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예. 특히나 의료 대란이 대란. 아직도 해소가 맞습니다. 안 되고 예, 있다 예, 보니까 병원 진료는 그러니까 입원은커녕 진료도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보통 사람들의 예. 마음인데 예.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진료받고 입원까지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좀 취재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야기를 멘트를 땄더라고요. 예. 이런 건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굉장히 좀 특혜받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것이 수사를 이제 밑장 빼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보이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게 어제는 또 심지어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음성 파일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김건희 씨와 네. 관련된 것들이 단순하게 뭐 명태균 뭐 그리고는 뭐 주가 조작 디올백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정말 공세적으로 예.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어서 예.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를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한 거는 할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은 검찰 출신의 김남우 기소실장이 먼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위인설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리를 왜 만들었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적임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정원은 검찰의 직역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공안 검사가 가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러네. 그 김상민은 예. 공안 검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왜 갔는가라는, 여기도 특수부 검사죠. 그렇죠, 특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럼 이 사람이 왜 갔는가를 탐구하다 보니까 예. 재미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조국 일과 웅둥학원 채용 비리 사건을 김상민 검사가 그때 했던 겁니다. 네. 2019년도에. 그러면 네.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조국과 일전을 치르게 되면서 네. 뭔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란을 일으켰는데 네. 그런 자기 일을 수화해서 잘 수행해 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네. 혹은 이제 선물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공천을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국정원의 요직이라고 하시는 법률특보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상황까지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 그 이상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법리 구성이 분명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명태균 씨가 칠불사에 그 저 누굽니까?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을 불러서 매화나무를 심게 된 게 사실은 김상민 때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원 의창구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김상민이 국회의원 되게 좀 도와줘라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김영선이가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데 김상민이 누군데 이 사람을 의창구에 꽂냐. 그리고 김영선을 그렇죠. 빼서 김해 갑으로 가라라고 예. 해서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칠불사에서 모임 회동을 하고 돈 넣고 나무 심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 이제 이런 방식의 계속 사적인 그 권력 남용이 상당했었다. 그리고 그 정점식 의원 빈소에서 정말 되게 웃기더라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민이가 초임 때 부장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서 어떤 일도 잘할 것이다. 만능맨이에요.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도 보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제까지 진짜. 저희가 봤던 그 모든 것의 일관성이 충분히 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김건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 씨는 사실 김건희 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읊고 있는 네. 존재로 보이는 지점도 꽤 크기 때문에 네. 이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이거는 또 한 칸 나가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을 보다 보니까 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좀 재평가하게 되는 면모가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예. 지난해 7월에 이제 통화한 게 통화. 33분이나 예, 두 차례에 예. 걸쳐서 그렇습니다. 통화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행간에 보면은 이원석 당시의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의 조사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법무장관에게 네. 수사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 그런 그렇죠. 요구를 했었죠. 거절을 예. 당하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예. 쉽게 얘기해서 특혜 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예.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도 당시 징계했어요. 출마하려고 하니까 당시 징계를 했는데 맞아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 예. 윤석열이 센스 있고 일 잘하는 놈을 평가한 사람을 예. 이렇게 징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예. 사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특보로 간 상황이 더 이상한데 예.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징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일말에 양심이 있는 검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네. 저 전직 검찰 출입 기자가 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비판이 빗발쳤어요. 예. 저도 그때 모든 방송에 나가서 김상민 검사 비판을 했었는데 현직 검사 가운데 최초예요, 이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예, 그렇죠. 네. 기자회견, 예. 아니,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가 출마하겠다. 현직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가 총선에 출마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 불가의 영역인데 김상민은 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뒷배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무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서 이원석 총장은 그때 징계를 안 하면 이원석도 묶여서 같이 욕먹는 분위기예요. 너도 뒷배가 있지. 이렇게 비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네. 거고 결국에는 싹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나타나면서 검찰이 정리해버린 거죠. 일거에 네.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비화폰으로 소통하면서 도이치 사건도 싹 무혐의로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명품백 수사도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무혐의로 네. 정리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끝내 이제 비상계엄으로 새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들이 작심을 했는데 결국 국민에 의해서 막힌 막힌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치부 기자 저 해석을 좀 해보자면 네. 이제 그 네. 전직 검찰 출신으로서 약간 좀 몰리는 분위기인데 이거 댓글창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론이 저도 아닙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나마 버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의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원석이 왜 버텼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한동훈과 친윤석열의 맞아. 갈등으로서 예.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예. 과정에서 예. 김건희 씨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외화돼서 그때 문자 주고받았던 게 맞아요.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뒤늦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이 물론 그러니까 명분은 한동훈이 더 가지고 실제로 그쪽이 맞는 말이긴 했지만 큰 전선에서의 세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도 그게 굉장히 친윤과 친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때도 굉장히 잉태된 바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꽤 있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대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검찰이 이제 한동훈에게 상당히 쏠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친윤 검사들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에는 친한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해주는데, 여하튼 그 김진태 강원지사도 조사를 받았어요. 예. 공천 개입 관련해서. 우후죽순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은지 기자? 예, 사실 그 앞으로? 부분은 장윤성 기자가 취재를 명태균 씨를 가장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많고 예. 그때 의혹이 나왔던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윤상현 의원이 왜 저런 식으로 갑자기 관저 앞에 달려가서 친윤 오브 친윤이 돼서 그러니까. 친윤 인증을 했느냐에 예. 대해서는 명태균을 때려야 뗄 수 없다라는 식의 예. 해석들이 많은데요. 뭐 그런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가지고는 사실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죠. 네. 뭔가 약간 신원 회복이 필요한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얘기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칸 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데 너무 궁금해진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줄줄이 불러서 내란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진도 이제 세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지금 뭐 내란 재판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뭐 조사에서 띄엄띄엄 부르고 사실상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민 전 진짜, 행안부 예. 장관이에요. 이분 저는 상당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엄지시서도 자기가 받아놓고 뭐 저쪽에서 보니까 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보이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상민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에 허석곤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24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정 단전 단수하면 안 된다. 이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 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에 사람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향, 한겨레, 예? MBC, JTBC 그리고 이제 뉴스공장 이렇게 이게 이제 경찰 네. 투입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진실 보도, 사실 보도 하는 언론을 문제적 언론사라고 네. 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 단수를 해서 피말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동료로서 얘기하세요. 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해제한 직후에 지하실에서 단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규모의 지금 예. 하지만 이 국회의 지리를 잘 몰랐던 이들이 예. 지하만 꺼진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몰라가지고는 몰랐죠. 예. 실패했던 것인데요.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허석건이 이제 청장이 이제 그런 식이 따르지 않아가지고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인 것인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우연과 그리고는 중대한 결심들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됐는지를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상민이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이게 어려운 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지에 좀 네. 답답한 지점들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에 네. 대한 걱정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은석 특검이 줄줄이 불러야 되는 게 한덕수, 최상목, 그렇죠. 이상민, 네.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완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수석도 민정수석 있죠. 예. 김주연 다 불러서 수사해야 된다. 게다가 외환 혐의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외환 혐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제 군에서 거기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 할 때도 국무부 차관이 지금 외환 혐의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일을 벌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환 네. 혐의도 분명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상민 진술부터 얘기하면은 사실 꽤 기교적인 진술을 한 것 같거든요.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그렇죠. 맞다고 예. 한다면은 엄청 연구해서 한 결국은 말이에요. 단전 단수를 하되 마치 경우가 있게 하라는 취지로 예, 들리는데
본인의 죄책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란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면서도 본인은 역할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처벌을 받더라도 네. 최소한으로 받을 싸게 수 있는 받으려고. 싸게 받기 위한 방책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진술이라고 생각하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중간에 먼저 나가기는 했지만은 네.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 네. 사실은 누구까지 처벌받아야 됩니까? 이상민 장관이 분명히 법대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비단 내란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책임을 물어서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아마도 이제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문 발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네. 예언. 아마도 우리 김용현의 석방 문제를 좀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네. 내란 주범이 이렇게 재판받는 와중에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비화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급 문제들을 따지게 되면서 네. 아마도 노상원과 김용현을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법대에 또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김용현이 아마도 다시 한번 법의 단죄를 받고 재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26일 날 나와도 김용현 다시 구속시킬 거다. 내란 조만간. 특검의 1차 목표는 예. 김용현의 신병 확보일 겁니다. 아마도. 김용현의 신병 저는 그렇게 확보다. 생각하고 그게 아마도 예.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부분, 계엄의 여러 가지 모의 과정에서 수첩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적나라한 만행들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구증해서 아마도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는 그 시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그 특검보들이 그리고 부장급들이 막 갔는데 보니까 형사 5부장, 3부장, 4부장, 뭐 반부패 부장, 뭐 형사 출신들이 싹 깔렸어요. 특수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속도를 분야별로 상당히 낼 걸로 보이는데 예. 두 기자님께서는 내란 특검의 1호 소환자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소환할까요? 네. 저는 아까 연장선에 노상원을 가장 먼저 부를 것 같아요. 노상원을. 기본적으로 특수본도 예.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결국은 입을 열게 하는 것도 검사의 기술 중에 하나고 그게 아마도 이제 태생적으로 배태된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 조은석 그 특검이라든가 지금 진용된 특검보들 면면을 보면은 네. 그런 부분에 피의자 입을 열게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노상원을 제일 먼저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그런 과정 속에 김용현까지 다시 한번 네. 재구속을 노려보는 그런 예.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양분할머니 그 같이 일한 근무연이 있는데 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제 칼제비다. 네. 예, 상당히 칼을 세게 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은지 기자는 누구 제일 먼저 부를 것 같으세요? 임팩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 ABC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낮은 단계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네. 합니다만은 수사 임팩트를 본다면 한덕수를 가장 먼저 부르는 게 한덕수. 예, 그러니까, 예. 정무적인 조언이 예. 되겠네요. 지금. 예, 의미가 어찌 있다라는 정치부 생각이 기자와 검찰 기자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수사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보시기에. 예. 새로운 사람이 예. 새롭게 나와서 어. 이야기를 한다. 예. 그리고 이미 CCTV가 확보되어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른 다음에 뭐 영장을 칠지 말지까지는 판단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네. 부르고 나서부터는 수차 이제 기소하는 시간의 네.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예. 뭐 한덕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령관들 말고 지금까지 안 보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불렀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조은석 특검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외환유치죄에 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이유로 해서 장소도 이제 서울고검을 그러니까요. 택한 걸로 네. 보이는데 실제로 전쟁을 획책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예. 그리고 그걸로 유지하려고. 유지하면서 영구집권을 꿈꿨다라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다면 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용서할 수 없는 예. 범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냥 눈 뜨고 앉아서 계속 그렇죠. 네.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둥 뭐 아무 일도 황당무계한 일어나지 않았다. 않았다는 둥 예. 뭐 예.
내가 언제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 아이고 11시가 넘었네. 조금 더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게 있어요. 그 리박스쿨 그 협력한 그 교원단체장이 그 이른바 우파 맘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양산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념 전파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리박스쿨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운 거예요. 대한민국을 친일 역사 사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파맘 카페라는 단어도 너무 그러니까, 낯설어서 좌파맘 카페가 있었나 보통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서 생각해오고 본인들이 조종해야 된다고 여겼던 건지에 대한 가장 의아함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진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육아 카페를 분류한 다음에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던 역사 강사 설민석 씨 그리고 극우 성향의 매체 펜앤마이크 기자 출신 김용삼 씨가 언급된 사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진지했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어서 5년 10년 프로젝트가 정말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무서운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 리박이라는 표현에서 이승만 박정희가 나오는 건데 과연 그들의 역사 왜곡이 거기까지만 그치려고 했을까? 저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전두환까지 미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의 그 발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전두환 사례도 굉장히 왜곡되는 게 많다. 이런 주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 대놓고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를 디딤돌로 삼아서 전두환의 군사 정부가 신군부까지 옹호하는 현대사 찬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재명 정부 초반은 그 전 정권에서 진행됐던 수많은 이제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금 귀국하신 분이 계세요. 홍준표 시장이라고 이분이 우리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하고 봤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요? 인터뷰를 했는데 가까운 것 같아요. 자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니 특수한 게 아니에요? 너무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친해요? 그래서 홍준표 총리설까지 이정주 그렇구나. 기자가 단독 보도했었구나. 후보 교체한 국민의힘 의원 80명이 공범이다. 그리고 정당 해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치다. 이분 정당 해산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목숨 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인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정말로 어떻게 보면 30여일간 하와이 가 있던 홍준표가 지금 야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국민의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내대표를 송원석 의원으로 새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여론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 내내 투표도 안 하고 피해 있던 홍준표가 들어오니까 언론이 다시 주목을 한 이 상황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로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분이 정치인은 그래도 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돼.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탈당해서 한 건 좋은데 정계 은폐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얘기가 정계를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은퇴가 아니고 주된 참여자로서 개입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이나 정당인들이 그냥 속아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당 해산의 깃발을 홍준표가 들었다라는 게 상당히 센 뉴스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오늘 막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광고 소개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박선원 의원 전화 인터뷰를 하고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 광고 좀 소개해드리고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보장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경석 씨가 너무 재밌어요. 인터넷 비교하세요. 네, 서경석 씨도 만날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서 그 인터넷, 텔레비전 그리고 이게 다 요새는 복합 상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휴대폰까지 확인하셔서 끝날 때 됐다 싶으면 어쨌든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혜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그렇습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 네 가구 합쳐도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5만 원 다 안 줄 수도 있고 다 차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네. 얼마를 받을 것인가? 뭐 전 국민이 궁금해요. 막 반대하고 이랬지만 지금 나는 얼마 받을까 고민하는데 일단 인터넷 비교원에서 128만 원부터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고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거 다 들어갔습니다.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은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사장님 아직도 영문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펜즈몰이고요. FANGMALL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꼭 펜즈몰 영문으로만 검색을 해야 노출이 되니까요. 요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구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분들 리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민감성인데 자극 없이 정말 좋아요. 피부가 개선되는 느낌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시 주문했습니다. 저도 이 크림 쓰고 있는데 정말 순해요. 일단 호주, 양태반 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 바르고 왔고 저녁에는 저는 요거 하나만 바르고 잡니다. 귀찮아서 그냥 손에서 바로 잠드는 건데 어머니 뭐라세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또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엄마 말고 시어머니. 양가 다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당연히 좋다고 할 거예요. 뭘 사줘도. 시어머니 두 분 다 뭘 사드려서 좋다고 하시는데 네, 또 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자 따지지 않고 모든 거를 좋아하시는. 저 구경 기자도 엄마 하나 어머니 장모님만 기회가 되면 추석 전에 한번 마련해가지고 좋은 생각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어버이날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찬스는 추석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엄청나게 세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고 어제 보니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끌어안고 강훈식 비서실장 뭐 다 끌어안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러는데 법사위원장 어떻게 예결위원장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 야당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주장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수 여당이 대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봉착해 있고 그리고 사실 대여 투쟁이 아니라 내부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해서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힘을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세게 나오고 있는지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반에서도 그렇게 막 울림이 커 보이지 않고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선 버티고 그 다음에 시간을 도모하자. 지금 이런 것이 전반적인 국민의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여야가 공이 그 당대표 선거가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8월 2일로 전당대회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정청래, 박찬대
2파전이죠. 네. 근데 어제 노정면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출마한대요? 아니요,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추가로? 예. 그래서 어제 박재홍 앵커가 하는 CBS 한판 승부 나와가지고 이름은 말하지 않고 비슷한 결에 또 다른 중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식의 예고편을 띄워서 이게 2파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아침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끝나면 바로 전화 돌아가니까 누군지 확인해서 저희가 내일 방송에 알려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은근히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물밑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지금 그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네.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기저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위력적으로 이제 다니는 것 같고 네. 뭐 정청래 의원들은 워낙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본인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를 놓고 일전을 벌이게 됐는데 그 양태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김은지 기자의 말대로 정말로 다크호스 한 명이 추가로 등장한다고 한다면은 야 또 하나의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잘 되는 집은 계속 이렇게 재밌게 가는구나 흥미 위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당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9시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저희만 취소한 건 아니고 그 시선 집중 뉴스공장 저희가 이제 다 싹 다 취소하고 다음 주 월요일로 대통령 순방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아마 이제 그 순서 저희가 이제 9시 때라 그렇죠. 먼저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순대로 방송 시간대로 시선 집중 뉴스공장 그리고 이제 취재 편의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뭐 직접 뵙고 다크호스가 누군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뭐 끝으로 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인터넷 비교 많은 성업. 페이셜 크림 이야기 할까요? 호주 양태반.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광고 요정, 구계영 너무 고맙습니다. 센스가 넘칩니다. 김은지 기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